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주차 물류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럼 물류 신기술이 왜 필요한가? 라고 봤을 때 2000년도 이후에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지만 그거를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택배가 도입되겠다. 그래서 택배는 엄청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몇 % 정도, 연간 10몇 %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택배 시장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은 뚜렷하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이 택배업을 인가를 받아서 국토부 산업과로부터 물류산업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 업체가 17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그 메이저급 5개 업체가 거의 물동량 취급을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85,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CJJS가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특정 사업자들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안정화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체계라든지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구간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화물의 이적 추적이라든지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차원인다 그러면 대기업 중심으로 한 질적 이 편중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왜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에서 어떤 화물을 받아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요가 너무 다양하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고객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택배 기술이라든지 배송 기술이라든지 소팅 단위 기간 내에 소팅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에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형태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야 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고객 서비스에 맞춤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성장성은 높아질 거고 품질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전략들이 경쟁력이다. 그렇게 줄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치 곡선에 도출해서 ERI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계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중에서 가능하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하면서 그에 대한 불필요한 건 없애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 표준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처, 그 다음에 물류사업자, 그 다음 이런 형태로 표준화가 된다 그러면 표준화를 맞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뭡니까 보관이라든지 하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취급의 조건들 취급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타이저라든지 아니면 유니트 로드 시스템 한다 그러면 업계의 뭡니까 취급 효율성은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계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PDA를 통해서 뭐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빈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기술을 창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택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
업무 개선을 통해서 비용이 낮아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경쟁에서 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개선하고 관리하고 또는 뭡니까? 신기술 인입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이런 어떤 신기술을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IoT하고 ICT라고 볼 수 있고요. 물류 관련 기술들이 이제 발전 과정들,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공지능형 어떤 그 로보틱스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바뀔 것인가를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비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의 어떤 노동력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인구학적 역할을 본다 그러면 세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죠? 그 반면에 생산 기술들은 고령화되면서 생산 기술들은 인력들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센서기를 통해서 뭐 어떤 이 생산성을 효과를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 집중화되고 도시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런 어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서 뭡니까? 이 하나의 경제 블록 단위당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블록 단위당 통합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신흥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 다음으로 어디로 가요? 인도 다음으로는 동남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 시장들은 왜 그럴까?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다고 그러면, 세대들이 높다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소비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또는 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 신흥 세력의 어떤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신흥 세력들을 본다 그러면 신흥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든 제조 기술들이 도입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조 생산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뭡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생태계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자꾸 반복되는 혁신 기술을 통해서 기술이 이제는 뭡니까? 이 단계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또 새로운 혁신들요. 그래서 적당히 말하면 인공지능형 제4차 로보틱스가 스마트 물류가 발달되더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적인 책임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주고, 국가들은 기업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탄소 배출권요. 탄소 배출권은 뭡니까? 생산자가 그만큼 일정한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을 때는 그 탄소권에 대해서 그 배출권을 사서 뭡니까? 줄이든가 아니면 사서 그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만든다, 그렇게 보시고, 대표적인 게 EPR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자가 뭡니까? 일정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상품 사이클 끝나면 회수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기술들은 이제 쭉 요구되고 있는데 6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그래서
DHL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보안이라든지 고객한테 어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인식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라든지 그죠? 태양광이라든지 앞으로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디지털화 하면서 실시간으로 뭡니까 이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게 바로 노력하고 있는 게 디지털의 어떤 그 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그 목표를 보면 로지스틱스 4.0 시대 그죠? 스마트 물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시대에는 단순한 수송 능력을 확대하거나 고속화하는데 그죠? 그래서 차량을 성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관차를 기차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역을 기계였죠 그죠? 자동화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 도착지부터 뭡니까 출발지부터 출발지 수축으로부터 해서 도착지 뭡니까 하주에 이렇게 도착국의 하주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하역의 기계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항공 운송을 통해서 하역을 하고 사전에 통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품 검사하자마자 바로 뭡니까 이 분류해서 그 다음에 하주로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운송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취급 장소 설비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연동시켜서 그 관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3.0이라고 보면 자동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 시대는 IoT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는 뭡니까 자동화에다가 뭘 한다고 인공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자율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능형 이제 하역기기라든지 사물기기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4.0 세대가 된다 그러면 인구는 증가되고 고령 인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노동력은 뭡니까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뭡니까 기계 자동하면서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조라든지 물류 부분의 혁신적인 어떤 이 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계의 통제 관리 시스템들이 발전될 것이다. 이런 부분요. 그런 결국은 뭡니까? 물류 관련 기기 설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기계화에 도입해서 그거를 지능화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IoT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물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물이 약 300억 개가 정도고요. 그 관련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4,600억 달러가 된다고 그러네요. 전망된다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설치 개수가 300억 개 정도요.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식물을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고객 관리가 되겠죠. 고객들한테 어떤 니즈라든지 아니면 여지까지의 어떤 그 패턴들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해서 단맛이라든지 아니면 아삭한 맛이라든지 선도 관리 이런 것들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재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식물한테 주입하고 식물을 생산해서 뭡니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어떤 연계적인 과정들이 바로 IoT다. 그래서 요즘은 채소 공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그거를 뭡니까 식감이라든지 맞게끔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물 인터넷의 식물 공장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또는 연결된 기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성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화될 것이고 그에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봐주시면요. 이제 폐기물 수집하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수집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245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저기 폐기물 통에 센서기를 달아서 일정한 양이 되면 그걸 압축을 합니다. 채워지면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그 압축된 그거를 용량들을 뭡니까 담당자한테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겠죠. 그 담당자는 그러면 뭡니까 쓰레기통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채웠는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집계를 통해서 그거를 뭡니까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량한테 라우팅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량은 그에 맞게끔 뭡니까 라우팅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차량 운행 대수도 줄어들 거고 운행 거리도 줄어들 거고 그만큼 뭡니까 운행 거리 줄어든다 그러면 배출량도 CO2 배출량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업체 수거에 대한 어떤 GPS 시스템을 해서 신속하게 수거될 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 수단들도 이제 부과할 때도 모바일로 한다든지 뭐 종류를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한테 촬영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불법 폐기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공지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이런 어떤 IoT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에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기저귀 형태, 그죠? 의료용 기저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기저귀 알림 서비스인데요. 센서기를 답니다. 그래서 습도라든지 그다음 암모니아 수치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에 뭡니까 정보들을 웹을 통해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웹에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기저귀의 개수라든지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재고 뭐 하루에 몇 개씩 쓰는데 몇 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적정 재고가 남으면 바로 자동으로 주문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도 그에 대해서 주문하거나 걱정 이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작업 이런 게 없어지니까 좋을 거고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센서기를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가공해서 이제 공급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만큼 뭡니까 기업에서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뭡니까 데이터 이제 수집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연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심지에 우리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보면 딱 들어갈 때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딱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A라는 자리에 딱 파킹을 하게 되면 센서를 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자동 이제 주차 요금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출고할 때 뭐예요? 딱 출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뭡니까 시간이라든지 차량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차량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주차료가 산정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모바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어떤 결제 시스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납이라든지 주차차에 관리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에 관리자도 없어도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주차한 사람도 다양하게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스마트 주차 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IoT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센서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고, 그거를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그걸 분석하고 통제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 가동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해서 자산 관리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지 보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동 시간, 그 다음에 생산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마모율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빨리 뭡니까, 사전에 그 부품을 교체를 했을 때는 그만큼 뭡니까, 시설 설비가 가동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어 관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IoT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각종 설비마다 장치라든지 센서,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이걸 뭡니까, 네트워크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켈 이 자동화 그 시스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자체 제조 시설 내에서 사물 인터넷 IoT를 연결해서 그게 뭡니까, 재고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라인이라든지 조직의 그 다음에 관리자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의 예방,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이런 것들을 딱딱 통계 관리를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재고 주기가 82일로 단축됐고요. 엄청 혁신됐다는 얘기고요. 반품률도 50%로 감소됐고, 정시 납품률은 98%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약 30% 이상 절감됐다. 그래서 혁신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이보다도 좌우지간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기에 투자 비용, 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들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품질 관리, 생산성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 장치 산업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 운행 원격 제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차량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의 운행 상태들, 즉 다시 말하면 차량의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도로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차량의 운행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제일 차량 이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일 효과 높은 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사고율 감소입니다. 폭행 운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량의 사고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고율은 그거는 뭡니까? 치명적인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차량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 비용,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대폭 절감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들의 어떤 정시 배송이 수배송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차량에 대한 운행의 그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그걸 통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IoT의 어떤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측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만모율이라든지 간모율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 쭉 분석을 해서 그죠?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측 분석을 통해서 이 가동 중단율이요, 그 제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산성도 높여지고 품질도 높아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파낙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로크웨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제어 통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장의 생산 자동화는 이 다음 시간 정도 돼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페이지에 가동 시간 및 생산 시간이 증가되라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간모율 시간을 측정하거나 생산성 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품의 간모율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 그 만 톤을 움직였을 때 컨베이어 파손율이 얼마더라. 그래서 9,000톤이 있을 때 9,000톤을 운반했을 때는 뭐 갈겠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보수하겠다 그런 것. 그렇다 한다 그러면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하다 보니까 고장으로 인해서 그 라인이 선 것들을 방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루에 200만 불 정도가 그 채광 산지에서는 그죠? 200만 불 정도가 전략됐고요. 그 다음에 가동 중지 이런 것들이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가동률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서도 이런 IoT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관리를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발전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기술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응용 기술들이. 먼저 무인 지게차 중에서 이제 하역 설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센서기들을 이제 달았는데 AGV 보셨죠? 그죠? AG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과학 기술들이 이제 경로를 설정할 때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이제 바닥에 광학 테이프를 깐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쏘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처럼 주파수를 쏘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유도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엔서들은 딱 주어진 명령 대값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특히 생산 조립 라인이라든지 부품 조달할 때 그죠? 생산 조립 부품 라인이라든지 창고 라인이라든지 우리 유통시장의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물류센터라든지 키바라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 그죠? 시설들이 바로 무인 지게차를 볼 수 있겠는데 요즘은 진영형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앞뒤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납품 서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통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량으로 움직일 때의 속도들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센서기를 달아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속도가 좀 느리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지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관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편물이 이제 소개되는데 우편물을 이제 우체통 안에 딱 넣으면 이제 그걸 사진도 인식할 수 있고 우편물에 칩이
있어가지고 그 칩에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도 움직일 수 감식을 돼 있죠.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고객의 이제 그 주인한테 모바일로 연결돼서 모바일에서는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도 그죠? 어떤 내용물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관 시에서도 이런 가능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20페이지 이제 렉에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렉 중에서도 이제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하중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렉에 지금 하중 감도 센서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데이터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상 오버되게 되면 바로 뭡니까 그 관리 담당자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담당자들은 그걸 뭡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뭐 렉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화물을 이렇게 중량이라든지 부피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뭡니까 사고 다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21페이지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자동 창고의 센서 감지를 통해서 하는 것들요. 특히 냉동 냉장 창고에 본다 그러면 온습도,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로 인해서 상품을 상하거나 아니면 인재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서본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빨리 개선한다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보관 자동 냉동 냉장 창고의 보관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도 온도 센서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은 제가 한 차트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사실상 냉동 냉장 창고에서는 일반 상온 창고라든지 냉장 시스템은 괜찮은데요. 특히 이 초저온 같은 경우는 60도 이상 되면 센서가 작동을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기존의 상품들은요. 근데 1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센서 기술이 나왔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웹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관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킹 시스템에서도 여기까지 오더를 해서 PDA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시각화해서 이제 오더링에 따라서 이제 피킹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그걸 뭡니까 화면에 표시해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그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MS하고 ERP 연동시켜서 재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피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킹 시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이제 스마트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들 보면 이전에는 RFID 칩이라든지 QR코드를 이제 상품마다 이렇게 해서 정해서 했는데 요즘은 태그를 이렇게 발행을 한답니다. 태그를 발행해서 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도라든지 유해 환경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이제 이 30도 20도 40도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40도 이상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 색상이 표시가 돼 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누군가가 언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까지도 바로 뭡니까? 이 택에서도 발행되고 이 정보들이 바로 삐리리 날아서 관제 시스템에서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이력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택도 지금 발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는 뭡니까? 실시간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데이터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그걸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제는 그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뭡니까? 개별적인 어떤 상품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상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불안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 그 노동 시장의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그죠? 연령층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지능화 시켜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능력이라는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수송, 하역, 보관, 포장, 분류 이런 시스템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같은 경우에 여지까지 보면 인력 수송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물동량이라든지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세대 2, 3세대가 이제 차량의 개발을 해서 대량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차량의 관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진행형을 통해서, 그죠? 인력으로 하지 않고 진행형을 통해서 차량의 그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운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그 리얼타임으로 이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무인 트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개발될 것 같고, 하역 시스템에서도 여지까지 인력으로 단순 인력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위화 해가지고 지게차라든지 기계화했고요. 지금은 뭡니까? 아예 이제 로봇의 지능형 로봇을 해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피킹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찾아서, 그죠? 알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행형 그 시스템을 달아서 이런 어떤 개선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부분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관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블록 단위라든지 아니면 렉 단위에서 이제 그 로케이션 관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공간은 효율적이고, 진짜, 뭡니까,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 창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 내에서 물품을 많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동화 창고가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 즉, 다시 말하면, 양이라든지 아니면 로또 단위를 관리를 해서 최적화시키고요. 재고의 최적화고, 그 다음에 공급의 최적화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뭡니까? 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재고량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만큼 뭡니까? 연계성이 뛰어날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또 데이터를 받아서 또 가공해서 시곡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차 혁명적인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적으로 이 보안이라든지 생산 공장에서는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분류에서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하다 보니까 오피킹이라든지 출하지 지연이라든지 인건비 과다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다스, DPS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확률도 높였고, 그 다음에 피킹 속도도 높였고, 생산성도 높였고, 그죠?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이걸 이제 스마트 이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피킹 로봇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오피킹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송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그 지능형 그죠? 무인화된 이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은 한 4, 5년 되면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고율도 적고 자율주행에서 실질적으로 24시간 계속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뭡니까? 정시성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고객들의 이제 이 신속하고 개별 고객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 나타난 피자라든지 아니면 택배품이라든지 아니면 배송품 이런 소량 배송품들을 하는데요. 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엔드 유저까지 배송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30분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적당히 배터리 그 사용 용량이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법에 대해서 고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지구역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우리나라에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잘 안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저기 띄엄띄엄해 있고 주택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가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수송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택배 상자 내에 센서가 부착돼서 어디에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습도, 온도, 유지 이런 것까지 다 통제 관리가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실시간에 추적이라든지 온도, 습도, 제어, 관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상품의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어떤 밀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저는 요거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상자 내에 4개 개장 단위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센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포장 분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이 분류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선글라스 통해서 그의 데이터들을 바로 화면에 표시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바로 터치만 하게 되면 전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바로 뭡니까 시스템 WMS라든지 ERP 시스템이 연동돼서 파악이 실시간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력 작업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센싱 기술이다.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그 원시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싱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